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4장입니다. 제품별 제빵법 및 제품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별 제빵법입니다. 이제 제빵에서 만드는 제품을 한번 볼 텐데요. 건포도 식빵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으로 이 건포도를 밀가루 기준에서 약 50% 이상 넣어서 만든 것을 우리가 건포도 식빵이라고 합니다. 건포도 식빵은요. 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건포도를 어떻게 해요? 건포도 무게의 12%의 물로 27도씨에서 약 3, 4시간 정도를 봉지에 담아서 방치를 해놓거나 또는 27도의 물에 담갔다가 적신 뒤에 바로 체에 걸러서 물기를 빼서 4시간 정도 방치한 후에 우리가 건포도를 빵 속에 넣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포도의 본연의 향을 그대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건포도에 전처리하는 이유는요. 빵 속에 있는 수분과 반죽 속에 있는 것이 서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빵 속에 있는 수분하고 건포도에 있는 수분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머금고 있어야 되는 거죠. 건포도의 본래의 향과 맛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율과 저장성을 증가되기 위해서 건포도를 전처리를 꼭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물로 전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조금 더 맛있게 하려면요. 럼주 같은 게에다가 술에다가 나만의 방식으로 전처리를 하면 더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조 공정상의 특징입니다. 반죽을 밀어 펼 때 건포도의 모양이 상하지 않도록 느슨하게 작업해야 됩니다. 내가 밀기 할 때 건포도를 너무 세게 하면 파쇄가 되잖아요. 나중에 구워서 나오면요. 건포도가 찢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색깔이 물들면서 본연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건포도의 반죽의 최종 단계에서 넣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넣지 마시고요. 맨 마지막에 최종 단계가 됐다. 그러면 전처리 되어 있는 건포도를 그때 살짝 넣고 저속으로 섞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당 함량이 높으므로 팬닝할 때 팬기름을 많이 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의 영향력이 색이 진하기 때문에 윗불을 좀 약하게 만드는 것 또한 우리가 굽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포도를 최종 단계에 넣는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넣기면 건포도가 파쇄가 되고 나중에 거기 있는 어떤 당 성분이 빠져나오면서 반죽을 좀 지저분하게 그 다음에 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포도에 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거기에 반죽의 본연의 당 성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얼룩이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죽이 거칠어지고요. 최종 단계 전에 넣을 경우 껍질색이 어두워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포도는 언제 넣는다고요? 최종 단계 확인 후에 저속으로 약 1분 정도 또는 1분 30초 정도 살짝만 섞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호밀빵이에요. 호밀가루에 넣어서 만든 빵, 건강빵이 사실 호밀빵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건강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흑빵이라고 불리고요. 독일식 호밀빵이에요. 밀가루를 최고 90% 호밀빵은 밀가루에 최고 90% 정도를 호밀가루를 넣고서 섞어서 만듭니다. 대부분 이제 유럽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밀빵을 주식으로 삼아서 먹게 됩니다. 자, 우리 믹싱할 때 어떻게 만들지 한번 볼까요? 호밀가루가 많을수록 반죽 시간을 짧게 해야 됩니다. 반죽 시간이 반전 단계까지만 해야 돼요. 왜요? 호밀가루에는 글루텐이 형성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적다라는 거죠.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전 단계까지만 반죽을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반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찢어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밀은 응집성이 강한 글루텐을 거의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성이 나빠서 가스 세포가 찌그러지는 그런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죽 온도는 좀 낮은 온도 25도보다 또 낮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25도로 반죽을 하고요. 1차 발효는 일반 식빵에 비해서 약간 적게 발효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글루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너질 수가 있잖아요. 낮은 온도와 낮은 습도로 우리가 1차 발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2차 발효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븐 팽창이 적음으로 팬 위로 2cm 정도 올라온 상태로 적당하다. 이제 2차 발효를 조금 이거는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팬 높이로부터 조금 위로. 왜요? 오븐 스프링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호밀의 특징입니다. 호밀은요. 일반 밀가루에 비해서 글루텐이 없어요. 글루텐 형성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분에 따라서 호밀도 백색 호밀, 중간색, 흑색 호밀가루로 분리할 수가 있는데요. 호밀가루는 흑색 호밀가루 같다 하면은 어떻게 더 건강하겠죠. 근데 우리가 먹을 때 식감적으로는 아마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호밀분은 지방 함량이 높으면서 저장성이 나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밀은 지방 함량이 많아요. 그래서 저장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든 거 그날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자, 밀가루의 빵에 부재료로 사용하는 샤워가 있는데 밀가루와 물을 혼합해서 장시간 발효시켜 혼합한 것을 우리가 샤워종이라고 합니다. 샤워. 자, 샤워라고 하는 것은 빵 반죽을 방치해 두면 공기 또는 원료 중에 섞여 있는 미생물의 활동으로 신맛이 나게 되고 독특한 풍미를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샤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샤워종을 갖다가 빵에다가 접목시켜서 우리가 발효를 시키는 이스트 대신에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발효 시간과 반죽 시간을 감소시키고 보존성을 증가시킬 때 우리가 샤워종 갖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재료 제품 한번 볼까요? 데니시 페이스츄리입니다. 데니시는 우리가 제빵에서 크로아상 종류가 데니시 페이스츄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제빵과 제과의 차이는 이스트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스트가 들어간 거는 데니시 페이스츄리, 그 다음에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퍼프 페이스츄리라고 합니다. 제과에서도 사용하는 퍼프 페이스츄리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스트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밀가루는 강력분을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자용 반죽인 퍼프 페이스트리에 설탕, 달걀, 버터, 이스트를 넣어서 반죽을 만든 후 냉장 휴지를 시켜서 파이용 마가린을 사용해서 구워낸 것. 똑같이 유지 팽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워서 만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믹싱 한번 볼까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픽업 단계까지만 반죽을 합니다. 이거 반죽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왜? 밀고 접고 하는 과정에서 글루텐이 형성이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조금 기술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발전 단계까지 반죽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클린업 단계까지 반죽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반죽 온도는 당연히 몇 도씨로 해야 될까요? 제일 낮은 반죽 온도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20도입니다. 얼음물을 사용해서 차가운 반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평균 20도고요. 18도에서 22도씨로 반죽 온도를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롤링 유지를 사용하는 것은 가성이 뛰어난 롤링 유지를 반죽 무게의 약 20에서 40% 정도를 넣어서 반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성비 뛰어난 반죽에는 뭐예요? 가성 범위가 넓은 거를 사용하라는 거죠. 높은 열에 의해서는 잘 녹지 않고 낮은 온도에서 잘 굳지 않는 성질을 갖는 가속 범위가 넓은 것을 사용해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가속 범위 넓은 것.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버터, 마가린, 쇼트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속 범위가 좁습니다. 왜요? 높은 온도에서 녹고 낮은 온도에서는 잘 굳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퍼프 페스트리용 또는 데니시 페스트리용으로 사용하는 롤링 유지는 가속 범위가 넓은 것을 사용을 해라. 자, 제빵이기 때문에 2차 발효가 필요하죠. 온도는 32에서 35도, 상대 습도 70에서 75%, 일반적인 빵에 비해서 좀 낮은 온도와 습도로 2차 발효를 해주는 게 좋아요. 왜? 높은 온도와 습도로 하게 되면 롤링 유지가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잖아요. 녹아버리면 나중에 기름이 배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팽창력이
좋지 않습니다. 자, 우선 데니스 페이스트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봅니다. 유지외, 그 다음에 반죽을 밀어 펴고 그 위에다가 유지를 감싼 다음에 접기를 합니다. 밀대를 이용해서 밀고 접는 과정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프랑스 식법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식법. 자, 이때 당시에는 3절 3회를 할 거냐 3절 4회를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선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페이스트리 제조 시 유의사항입니다. 충전 유지가 녹지 않도록 작업장 온도를 어떻게 해요? 차갑게 해야 돼요. 20도씨로. 그래서 여름에도요.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2차 발효실은 온도와 습도를 낮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과량의 어떤 덧가루를 사용하게 되면요. 결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덧가루는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의 덧가루만 사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2차 발효가 길면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2차 발효를 좀 짧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높은 온도에서 구워야 형태가 좋고요. 유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낮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 유지가 나중에 흘러가지고 제품이 좋지가 않은 상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롤링 유지의 접기 횟수에 따른 부피의 변화입니다. 롤링 유지는 함량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증가가 되겠죠. 롤링 유지 함량이 접기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피가 증가하다가 최고점이 지나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과 같은 퍼프 페이스트리 같은 경우는 결이 많이 형성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빵에서 하는 데니시 페이스트리 같은 경우는요. 결이 너무 많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부피는 형성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주저앉는 형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결을 형성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롤링 유지 함량이 적어지면 같은 접기 횟수이면 부피가 감소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무 적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로아상 같은 경우, 데니시 같은 경우에는 3절 1회, 그 다음에 4절 1회 이렇게 2번 정도를 밀어펴기를 해서 성형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경향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기술자에 따라서 그 접는 횟수는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블란서빵. 우리가 바게트. 프랑스에서 유행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만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핫스브레드라고 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만드는 거. 높은 열에 의해서 먼저 구웠다가 나중에 겉을 말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려서 오븐에서 딱 나오는 순간에 짜자자자자자 어떤 금이 가는 소리가 나면은 그날 빵은 다 잘 맞는 거예요. 바게트가 다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빵들이 다 잘 나왔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조 공정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재료 기량을 한번 볼까요? 메가 시럽이라든가 비타민C를 넣게 되면요. 색과 풍미가 좋습니다. 내성과 탄력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믹싱을 할 때는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발전 단계까지만 반죽을 하시면 돼요. 탄력성을 주어서 팬의 퍼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죽 온도는 좀 낮게 24도씨 갖다가 하는 것이 제품을 잘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오븐에 들어가기 직전에 2차 발효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쿠프, 자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약간 칼을 사선으로 잡고서 사선에서 쿠프를 내게 됩니다. 자, 칼집을 내는 목적은 다른 부분의 터짐을 방지한다. 내가 칼집을 넣지 않으면 옆에 부분에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윗부분에다가 일부러 칼집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가 예쁜 모양으로 나게 되는 거죠. 자, 이때 규칙적인 팽창으로 불란서빵의 특유의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칼집을 낼 때는 45도에서 한 번에 과감하게 45도로 칼집을 넣으면 그 안에서 터지면서 알통 모양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되게 잘 만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요, 이걸 알통처럼 잘 이렇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터짐을 주는 것. 그래서 겉에 부분을 바삭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높은 열에 의해서 색깔을 먼저 냈으니까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서 속은 부드럽게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프랑스 빵 바게트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드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스브레드, 딱딱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은 딱딱하게, 속은 부드럽게 만드는 것. 반죽을 약 40에서 60g쯤 분할해서 반죽을 봉합한 다음에 매듭을 아래쪽으로 둥글리기를 해서 하드롤, 딱딱한 빵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하드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게트하고 비슷한 반죽으로 하드롤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란서빵에서 스팀을 사용하는 이유는 오븐에 넣기 전후에 스팀을 분사합니다. 거칠고 불규칙하게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겉껍질의 광택을 내기 위해서, 얇고 바삭거리는 껍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스팀을 쏘게 됩니다. 스팀을 쏠 때는요, 우리가 오븐에 스팀이 연결되어 있는 걸 사용하는 게 더 좋아요. 또는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오븐은 데크 오븐보다는 컨벡션 오븐, 바람으로 인해서 바게트를 만드는 것이 더 잘 만드는 바게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쿠프, 칼집을 내는 거 보시면 여기서 첫 번째 45도 잘랐어요. 여기서 3분의 2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공간이 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바게트가 예쁜 모양으로 잘 안 나옵니다. 요거를 만들 때는 약간 이렇게 둥글려서 사선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요. 칼집을 낼 때는요. 자, 요거는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잘 배우시면요, 바게트 예쁜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칼집을 낼 때는 한 번에 쓱 이렇게 가야 돼. 중간에 천천히 간다거나 가다가 멈췄다가 두 번에 걸쳐서 하게 되면 터짐성이 예쁜 모양으로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의 식빵류를 한번 보면은 우유 식빵이나 풀먼 식빵 같은 것이 있어요. 우유의 단백질 카제인으로 인해서 완충작용에 믹싱을 하게 됩니다. 발효 시간을 연장해서 우리가 빵을 만들고요. 우유 속의 유당은 이스트의 먹이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비활성되는 거예요. 껍질색만 내는 유당입니다. 자, 흡수율을 조절할 때는 우유 속에 있는 고형분이 12%예요. 나머지 88%가 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형분과 수분을 계산해서 나중에 계산을 따로 해야 돼요. 물 100% 사용하는 거하고 우유를 사용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 속에 있는 수분 함량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유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유 갖다가 사용하면 됩니다. 분유로 사용할 때는 분유 고형분 12%와 물 88%로 계산해서 사용하면은 우유 넣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맛은 다르겠죠. 오리지널 우유 넣는 거와 분유 넣는 거는 좀 차이 있지만 만약 우유가 없을 때는 분유로 대치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분유 1% 증가할 때마다 흡수율도 1%를 증가합니다. 분유 1%를 넣게 되면은요, 물은 1%를 증가해서 사용하면은 우리가 우유식빵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풀먼 브레드, 풀먼 식빵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덮어서 사각식빵, 샌드위치 식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뚜껑이 있는 사각팬을 넣고서 구운 샌드위치용을 말합니다. 굽기 손실은 약 7에서 9% 정도가 풀먼 식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제품 평가입니다. 우리가 빵을 다 만들게 되면은 제품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외부적인 평가, 내부적인 평가,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부적인 평가를 한번 보면 부피를 먼저 보면 부피가 왼쪽 오른쪽 균형이 잘 맞는지, 부피가 잘 커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팬의 크기에 알맞는 비용적에 의해서 팬링의 반죽을 부피가 알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식빵을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면 산형인 모양의 제품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담과자빵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잘 올라왔는지, 소보루는 잘 갈라졌는지 라고 하는 부피 형성을 잘 보는 겁니다. 자, 껍질색을 보면은요, 황금 갈색으로 고르게 착색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줄무늬는 없는지, 반점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껍질색에 반점이 생겼다는 것은 발효가 오버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발효가 과발효됐을 때 반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외형의 균형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균형이 잘 맞았는지, 대칭이 잘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거나 가운데가 솟아오르거나 꺼지지 않았는지, 좌우 앞뒤가 대칭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외부 평가의 하나입니다. 자, 굽기 후의 균형입니다. 식빵은 육면체이고 식빵의 윗면이 색깔과 옆면, 바닥면이 고르게 착색이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판에다가 만드는 경우에도 외부적인 평가를 본다면 균형이 잘 맞는지, 색깔이 고르게 났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짐성을 봅니다. 옆면에 적당한 터짐, 식빵의 윗부분과 옆부분의 거리와 찢어짐, 수직형으로 줄무늬가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식빵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슈레드라고 있고 옆부분이 약간 좀 터지는 게 윗부분이 예쁜 모양으로 나와요. 옆부분이 안 터지면 윗부분이 터질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것을 브레이크 슈레드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내부적인 평가입니다. 이제 잘라가고 내부적인 것을 보는 거죠. 조직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절단된 면의 촉감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고 매끈하냐, 실크로 만질 때의 느낌이 만들어지느냐, 물렁거리며 거칠고 부서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조직감을 우리가 먼저 탄력을 본다라는 거야. 탄력이 우리가 보았을 때 느낌이 좋으면 제품이 만들어진 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건데, 탄력이 좋지 않으면 안 만들어졌다, 잘 못 만들었더라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공을 보면요, 구멍을 보는 거야. 기공의 셀, 늘어지는 기공, 터진 기공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공이 일정한 크기대로 만들어지는 일반 식빵, 일반 당과자빵 같은 경우에 일정한 크기를 만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바게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2차 발효가 끝난 상태에서 가스를 빼게 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우리가 반죽을 이렇게 성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공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큰 기공도 있고 작은 기공도 있고. 그래서 기공의 형태는 그 제품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 일정한 기공을 만드는 제품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것은 기공이 들쑥날쑥, 크고 작은 것을 있는 것이 잘 만드는 제품도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속색은 얼룩이나 줄무늬가 없고 광택이 지는 밝은 색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제품에 따라서 뭐 건포도를 넣거나 뭐 녹차를 넣거나 초콜릿을 넣거나 코코아를 넣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색깔은 이제 얼룩이 지는 것도 정상적인 반죽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하얀색 반죽을 넣을 때는 얼룩이 없는, 줄무늬가 없는 것이 좋습니다. 자, 향은 우리가 볼 때 향기롭다, 구수하다, 달콤한 향이 난다, 뭐 이런 향이 나면은 당연히 좋은 반죽, 좋은 제품이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맛은 맛있다,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맛을 평가하는 것은 내가 먹었을 때 다음에 또 사고 싶다라는 욕망이 생겼을 때 그것은 제품이 잘 만들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먹고 났더니 다음에 또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거는 제품이 안 됐다는, 그거는 빨리 다른 제품으로, 다른 레시피로 아니면은 제품을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반죽을 할 때 어린 반죽의 상태, 지친 반죽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외부적인 특성을 한번 볼 텐데요. 어린 반죽에 먼저 한번 볼게요. 반죽이 덜 된 상태를 어린 반죽이라고 봅니다. 자, 부피는 당연히 발효나 반죽이 덜 됐기 때문에 작게 나오겠죠. 가스 생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껍질색은요, 진하게 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작기 때문에 색은 진하게 날 수밖에 없죠. 높은 잔당 함량 때문에 진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형의 균형은 뾰족한 모서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죽의 팬 흐름성을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터짐과 찢어짐은 좀 작게 나올 수 있고요. 작은 부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운 상태를 보면 진한 옆면과 바닥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반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높은 잔당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질색을 보면 거칠고 질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표면적으로 열 침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반죽일 때는 거칠고 질긴 질감을 나타내는 반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내부 특성을 한번 볼까요? 내부 특성은 두꺼운 세포벽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린 반죽일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스 생산이나 보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내부에 거칠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두꺼운 세포벽 때문에 거칠게 우리가 기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반죽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속 색깔을 봅니다. 속 색깔은 어두운 색깔. 발효가 좀 안 됐잖아요. 두꺼운 세포벽 때문에 그림자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두운 색깔이 날 수가 있습니다. 향, 약간의 밀가루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발효가 반죽이 덜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발효 부족, 알코올 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밀가루 냄새가 날래가 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평가를 할 때요. 자, 맛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맛은 조금 우리가 원하는 맛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효 부족이나 식감의 저하가 일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과발효가 됐을 때 지친 반죽이 됐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외부적인 평가를 한번 볼까요? 커지고 주저앉기 쉽습니다. 너무 과발효가 됐기 때문에 가스 생산량이 양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껍질색은 엷은 색을 낼 수 있습니다. 과발효로 낮은 잔당 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둥근 모서리를 만들 수 있어요. 펜의 흐름성이 약화돼서 산 형성이 과다하기 때문에 나중에 옆에 부분 같은 것이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터짐과 찢어짐 볼까요? 지친 반죽을 보는 거예요. 과발효가 된 거. 커진 뒤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너무 커진 상태에서 나중에 주저앉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부피와 가스 생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운 색깔을 볼까요? 밝은 옆면 색깔을 보이는데요. 이거는 낮은 잔당하고 펜 흐름성이 약화되기 때문에 옆에 부분이 밝은 색깔을 볼 수가 있고요. 껍질의 특성을 보면 두껍고 바삭거림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표면적으로 열 침투가 과다하기 때문에 과발효가 된 상태에는 두껍고 바삭거리는 제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부 특성을 한번 볼까요? 내부 특성은 기공은 얇은 세포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조직은 거칠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스의 과다로 일부 세포벽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거칠은 내부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발효된 상태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속 색깔은 밝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얇은 세포벽으로 빛 통과가 양호하기 때문에 밝은 형태로 속 색깔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냄새를 향을 보면은 신냄새가 너무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과발효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발효향이 강하게 난다라는 거예요. 산과 알코올 생선이 너무 많이 배출이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맛은 당연히 정상적인 맛보다는 맛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맛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식빵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과 그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엷은 껍질색을 볼 수가 있어요. 설탕 사용량이 부족했을 때, 오븐에서 거칠게 다루었을 때, 오븐 속의 습도와 온도가 낮을 경우에 엷은 껍질색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오래된 밀가루나 부적당한 믹싱, 굽기 시간이 부족하거나 2차 발효실 온도가 낮을 경우, 악영수 물을 사용하지 않고 연수물을 사용한 경우나 효소제가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1차 발효 시간이 너무 초과됐을 때 엷은 껍질색의 식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납작한 옆면과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드는 식빵일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미숙한 밀가루를 사용했거나 소금 사용량이 많이 사용했거나 발효실이 높은 습도 때문에 옆부분이 날카로운 모서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나친 믹싱과 지름 반죽을 사용할 때도 납작한 윗부분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또는 브레이크와 슈레드 현상이 부족한 경우, 발효가 부족했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또는 효소제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는 브레이크 슈레드, 이 부분이 터지거나 찢어지는 현상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식방의 현상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